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중동 전쟁이 열 하루째로 접어들면서 이 걸프국 곳곳에서 포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핵심 정유 시설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탄도미사일 개발 시설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스라엘에 인접한 요르단에 YTN 특파원 나가 있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네, 오늘도 그곳에서 공습이 계속 감지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미사일이 요르단 상공을 지나면서 지금까지만 해도 5차례 공습 경보가 잇따랐습니다. 불과 10분 전에 공습 사이렌이 암만 도심에 또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큰 폭발음도 하늘에서 2번 들렸는데요. 요르단군이 요격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첫 경보가 내려진 뒤에는 이란 미사일을 감지했다는 이스라엘 군의 발표가 나오기도 했고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느새 전쟁이 시작된 지 이제 열흘하고도 하루가 지났습니다. 현재 전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군은 연일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탄도미사일 실험이 이루어지는 지하 무기 연구개발 복합단지를 추가로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헤즈볼라 근거지인 수도 베이루트 남부와 레바논 동부 지역에서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이스라엘 산업도시 하이파에 있는 석유 정제소와 연료 저장 시설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란 측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이 테헤란 주변의 주요 석유 저장 시설을 폭격한 데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또 이스라엘 본토와 중동 내 미군 기지뿐 아니라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확대했습니다. 이란이 오늘 추가 공격에 나서면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에서 미사일 경보가 울렸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유전이 위치한 동부 지역에서 드론 2대를 격추했고 쿠웨이트군은 드론 6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튀르키예 영공에서 나토 방공망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등 전쟁의 불길이 북쪽으로도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기간에 대해서 잇따라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말을 바꾸면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다, 완전히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4주에서 5주로 예상했던 일정표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이란이 장악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수도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를 우려했던 시장이 안도하면서 유가는 하락했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도 이번 전쟁은 꽤 빨리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We're doing it much faster than we thought, and it's better, stronger, and our country is doing really well. I think you'll see it's going to be a short-term excursion. 하지만 곧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러 측면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충분히 이긴 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이 완전히 패할 때까지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have no anti-aircraft equipment. It's all been blown up. We could call it a tremendous success right now as we leave here. I could call it, or we could go further, and we're going to go further.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며 매우 고시라고만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 작전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지난 2일엔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전쟁 기간과 목표, 쿠르드족 지원 등 핵심 전략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수시로 바뀌면서 이번 전쟁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이란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입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의 끝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전장의 주도권과 전쟁의 종결은 이란 손에 달려 있다며 미군은 마음대로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رو وارد کردیم در این زمینه پس ما در واقع اینجا دست برتر رو داریم و از این رو در واقع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پایان جنگ رو در واقع تعیین خواهد کرد.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입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가격을 낮추려는 발버둥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유럽과 아랍 국가들을 향해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쫓아내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과를 허용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게감이 떨어지는 인물이라고 깎아내렸지만 이란은 모주타바를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광장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충성 맹세 행사를 열었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모주타바에게 헌정하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모주타바 이름이 적힌 미사일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미사일의 위력도 한층 높여 앞으로는 1톤 미만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협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에도 이란이 결상전 의지를 더욱 높이면서 이란 전쟁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석유의 흐름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한다면 지금까지보다 20배 더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SNS에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석유의 수송을 막는다면 미국은 지금까지보다 20배 더 강한 공격을 퍼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쉽게 파괴 가능한 목표들을 제거할 것이며 그 결과 이란이 다시는 국가로서 재건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공 전력인 사드 포대 일부를 한국에서 빼내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동에 부족한 무기를 채워 넣는 게 아닌 예방적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한반도 대비 태세에까지 전쟁 불똥이 튀게 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 발발 일주일 만인 지난 6일 미국 국방장관은 무기 고갈 지적을 일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We've got no shortage of munitions. Our stockpiles of defensive and offensive weapons allow us to sustain this campaign as long as we need to. 그러나 이런 단호한 엄포와는 달리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선 주한미군 전력 차출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관리 2명을 인용해 한반도 핵심 방공 전력인 경북 성주군 사드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또 미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등 여러 곳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도 재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중동 지역 무기 부족 때문이란 관측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방어력을 강화하고 보복 공격이 급증할 것에 대비한 예방적 차원이란 겁니다. 그럼에도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마크 칸시안 수석 고문은 사드와 패트리엇을 많이 발사할수록 인도 태평양 지역과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감수해야 할 안보 공백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개전 이틀간 미군은 이란 공격에 56억 달러, 우리 돈 8조 3천억 원어치 군수품을 쏟아 부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첨단 무기가 빠르게 소진돼 미군 전투력이 크게 약화할 거란 우려가 미 의회 내부에서 나오는데 주한미군 무기체계 순환 배치로 우리 대비태세 역시 중동 정세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일부 방공 무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력 차출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북 억지엔 장애가 안 생긴다며 일각의 안보 공백 우려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등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위기 대응책을 다루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일부 방공무기 등이 한국 밖으로 나가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인 만큼 반대 의사를 전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애둘러 밝혔습니다.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내외 보도 등을 통해 거론되던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지역 차출을 국군 통수권자가 사실상 처음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보 공백 우려에는 명확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우리의 한 해 국방비가 북한의 연간 국내 총생산, GDP의 1.4배에 이른다며 핵이란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처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비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 질서의 영향에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그럴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죠. 이 대통령이 국가 방위 태세를 직접 언급한 건 중동발 복합 위기가 경제를 넘어 안보 불안으로 확산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식 발언에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급등하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1,50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종전 기대감과 국제유가 하락에 2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밤사이 발언에 우리 증시는 전날과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개장과 함께 시작된 코스피 급 반등세로 6분 만에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전날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령됐지만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며 코스피 흐름은 급반전한 셈입니다. 결국 전날 6% 폭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5% 오른 5,532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8%, 12%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전쟁 수혜주인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 등은 4%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3.2% 상승 마감하며 하락폭을 크게 만회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 3일 이후로 6거래일 연속 번갈아가며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증시 흐름이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는 상황에 개인 투자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트럼프가 무슨 발언을 했다던가 그런 거 하나 있을 때면은 프리마켓이 먼저 열릴 때 그때부터 상당히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대까지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2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종전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달러 강세가 완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더해 G7 국가도 전략 비축유 방출 등 공동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하며 원유 가격이 80달러 선으로 떨어진 것도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환율을 결정짓는 요소가 이번에는 국제유가이기 때문에 결국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기 위해선 이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제유가가 좀 안정화돼야 된다. 다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굽히지 않는 등 유가 불안정성은 여전한 상황이라 우리 증시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렇게 국제유가 하락에도 전국 평균 기름값은 열흘째 치솟고 있는데요. 다만 서울과 대전 등 일부 지역은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제품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최고 가격제를 시행할 방침인데요. 상승세를 멈춰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휘발유 1리터당 1,830원, 경유는 1,829원. 한 달 전보다 껑충 뛴 가격이지만 1,800원대 가격에 차량들이 줄지어 몰려듭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서면서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이곳처럼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50리터 넣으면 한 7만 원 선? 근데 지금은 한 10만 원 선까지 올라 버렸으니 너무 부담이 되긴 되더라고요. 여기가 원래 저렴해서 더 쌌었는데 지금 여기도 저렴한데도 1,830원이잖아요, 오늘 유가가.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올랐다고 느끼죠. 전국 평균 휘발유 경유 가격은 지난달 28일 중동 사태가 발발한 뒤 열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휘발유는 1,907원, 경유는 1,932원까지 치솟았고 경유 역전 현상에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경유값은 2,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고유가를 틈타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또 97년 이후 30년 만에 정부가 유가를 통제하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부활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시행할 계획인데 일정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정부가 정유사의 초과이윤을 제한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정유사가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 제품 물량을 쌓아두지 못하도록 하는 매점 매석 고시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유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격만 억누른다면 수요도 줄지 않아 재고가 더 빨리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은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 감축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되어야 되고요. 장기화되면 이제 조금 더 수요 감축에 대한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유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정부의 선택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란에 있던 우리 국민을 육로로 대피시키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발 직후 폭격이 이어지는가 하면 짙은 안개 등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필사의 탈출 당시 화면을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지난 2일 아직 어둠이 짙은 새벽에 이란에 있던 우리 국민 20여 명을 태운 버스가 테헤란을 떠납니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테헤란 시내에는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버스가 떠난 우리 대사관 근처에서도 연기가 피어올랐고 대사관 직원이 머물던 숙소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기도 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폭격을 피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탈출 직전의 공포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이렇구나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가까운 곳에 아마 폭격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소리가 폭발음이 들렸고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교민들도 다 긴장을 했었습니다. 편도 1차선 좁은 도로를 짙은 안개까지 헤치며 1,300km를 달리고서야 이란 국경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란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바레인, 쿠웨이트 등에서 무사히 우리 국민 탈출을 도운 정부는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선원들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우리 선박은 20여 척으로 선원 180여 명이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배에서 내려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귀국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서 선박별로 생필품 상황을 점검을 하고 또 선원이 하선을 요구할 경우에 귀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선사와 긴밀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 정박이 장기화하면서 생필품이 떨어질 경우 가장 가까운 항구로 이동해 물건을 보급할 수 있도록 주변 국가의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이미 우리 선박 한 척이 해당 국가의 협조를 받아 가장 가까운 항구로 이동해 생필품을 채우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열 하루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느덧 중동 사태가 열 하루째를 맞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황 양상이 좀 달라지는데 오늘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약간의 교착 상태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중심의 강력한 화력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군사시설 중심에서 이제는 뭐 점점 생활시설로 옮겨가는 이런 양상들이 보이는데요. 예.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정유시설을 이제 폭격을 했었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제 반격으로 이란도 이스라엘의 정유시설을 이제 공습을 했고 또 이란의 이 담수화 시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식수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사용하는 이 담수화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이제 또 공격을 받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뭐 공항이나 호텔, 주거지 이런 데까지 이제 전면적으로 지금 이 전쟁 양상이 이제 확전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군 시설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전쟁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좀 소모전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양상도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소모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장기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나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도 오르고 있고요. 그것의 영향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좀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같은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 자체가 전쟁이 이제 곧 끝난다. 그리고 계획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이런 얘기를 봤을 때 먼저 국내 유권자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유권자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요. 미국이 그래서 전쟁을 상당히 매우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측면도 있고 또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또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미국 대통령의 말의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신호를 받고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뭐 전쟁이 또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시장이 또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4주 5주를 계속 언급을 했지만 곧 끝난다 이런 발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전 세계 의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을 원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좀 잠재우고 국내 유권자들에게 좀 뭐랄까 자신의 어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좀 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유권자 아니면 전 세계 경제로 유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전 세계인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다. 근데 그 4, 5주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뭐 이 전쟁 영원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유권자들 또는 이제 우방국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뭐 쉽게 보면은 결국 석유값이에요. 가장 그 단적인 예는 석유값인데 트럼프는 석유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석유를 공급해서 석유 가격을 낮추고 물가를 낮추고 대중의 지지를 얻겠다. 그래서 내가 아메리카를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 항상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공습도 어떻게 아니 공습이 아니라 이제 뭐 그렇죠. 마두로 체포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이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방국이고 베네수엘라 했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고 뭐 이란까지 하면은 이제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들은 다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란이 쉽게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트럼프의 그림이 그렇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전쟁을 시작할 때도 애매하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낼지도 지금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합리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그냥 끝낼 수는 없으니. 성과는 있게 끝내야 되겠고 빨리는 끝내야 되겠고 이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려면 이란이 어떻게든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란이 미국을 만만하게 보고 시간을 끌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이제 트럼프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장기전으로 가면서 소모전으로 가고 국내 여론 악화되고 그래서 지지율 떨어지고 중간선거 치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나머지 2년의 임기는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하는 걸 지금 해야 되나요? 지금 이란은. 그렇죠. 그래서 이란은 어떻게든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해서 여론이 악화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이란에게 계속 더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맥시멈 프레셔. 그러니까 최대한의 압박을 해서 이란이 어떻게든 빨리 손을 들고 미국이 승리하는 모습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방 나갈 거다 이런 메시지는 안 되잖아요. 우리 너네 이길 때까지 끝까지 할 거니까 뭐 죽기 전까지 맞고 그만둘래 아니면 한 대만 맞고 그만둘래 뭐 이런 식의 이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 쪽에서 보면
석유값이 서서히 올라갔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정도에 뭐 한 $60, $70 이 정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조금 더 여유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석유값이 요즘 이제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미래를 보고 미리 당겨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뭐 $100까지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급해졌죠. 그러니까 국내 유권자들도 인내심이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또 만회해 줘야 되니까 여기를 겨냥해서 곧 끝날 거다. 속마음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순된 메시지가 계속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미국 우선주의 전략을 또 트럼프가 펼치고 있고 트럼프 주요 지지층들도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돈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쓰기 싫지만 또 강한 미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돈은 쓰기 싫은데 약한 모습은 보여주기 싫으니까 이런 모순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지금 전황 자체가 너무나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뭐 협상의 뭐 달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계속 바꿔감으로써 상대방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란 지도부가 현재 이제 뭐 거리 상태에서 현재 뭐 모스타바가 새로운 뭐 지도자를 이제 확정이 됐긴 합니다만 이런 수뇌부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또 혼란을 주기 위한 그런 방책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좀 장기전을 시사하는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여기서 좀 어떻게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우선 이 작전 자체가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과 지금 미국이 같이 이제 공격하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작전은 분명히 이제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직전까지도 협상을 했었죠. 그런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국한테 협상을 하지 말라고 했었고 이란과 협상 시간 낭비일 뿐이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은 훨씬 더 이제 강경한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뭐 여기 핵탄두가 장착이 돼서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국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나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이번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체제를 뭐 무너뜨리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가 지금 뭐 체제 안에서 뭐 지도자만 뭐 자신이 마음에 들면 인정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체제보다 유가 안정이 더 우선이라서 그런 거겠죠. 그렇죠. 유가 안정도 우선이고 오히려 체제를 무너뜨리기보다는 뭐 베네수엘라식 모델로 해서 체제는 인정해 줄 테니까 뭐 친미 지도자가 나오면 그 사람까지는 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약간 좀 이스라엘이 좀 더 강하게 나가면 약간 좀 미국이 무마해주는 그런 형식이긴 합니다만 서로 간에 뭐 협조, 공조 관계가 깨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번에 좀 의견차가 났던 것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 테헤란에 있는 뭐 유류 저장고, 석유 저장 시설을 공격했는데 그로 인해서 좀 부작용이 많이 났죠. 이를테면 그게 혁명수비대의 어떤 유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테헤란에 많은 또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비가 내리면서 뭐 산성비도 내리고 공비도 나빠지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혁명수비대를 공격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약간 시각차라든가 정책의 어떤 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의 한해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란을 공습할 때도 네타냐후가 졸라가지고 공습을 했다라는 식으로 백악관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또 말을 바꾸고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네타냐후한테 약간 끌려다닌다는 느낌도 들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했고 미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노발대발을 했고 상당히 좀 중간중간에도 의견차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뭐 저는 개전 초부터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전쟁은 틀림없이 네타냐후에게 트럼프가 낚인 거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뜬금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를 우리가 회상을 해보면 당시 이제 오바마 때 이루어졌던 이란의 핵 폐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JCPOA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이 참여하고 이란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것을 오바마가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무효 선언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 이제 무효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란에게 경제 제재만 강하게 해놓고 우리는 아메리카 이외의 지역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마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왜 느닷없이 이렇게 이란에 가서 전쟁까지 할 생각을 했지라고 다들게 의문이 드는데 뭐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강한 힘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실 국내 정치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뭐 의회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아주 큰 성공을 거둔 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제 아마도 네타냐후가 여기 중동에 더 큰 게 있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마 좀 설득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합참의장도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던 이런 전쟁을 트럼프가 이제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네타냐후의 의도와 트럼프의 의도는 사실 같을 수 없어요. 네타냐후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물론 이 중동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런 이란이라든 이런 적대적인 강국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생의 목표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란 같은 나라를 치는 것이 그동안에도 수건이었는데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네타냐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올 10월에 임기가 종료되고 나면 아마도 유죄 판결을 받고 감방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마스의 이런 공격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감춰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가자 지구의 분쟁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새로운 전쟁이 있어야만 본인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이란 문제가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네타냐후는 어쨌든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란을 완벽하게 여기서 괴멸시키고 전쟁 영웅으로 남아야만 본인이 국내 정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고요. 트럼프는 반대로 이제 빨리 끝내고 미국 유권자들에게 더 이상 욕을 먹지 않는 선에서 이제 전쟁을 승리를 선포하고 빨리 발을 빼야 되는 이런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의 불일치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둘의 목표도 다르고 지금 같은 상황을 놓고도 처한 입장이 다르고 미국 내 여론은 안 좋아지고 네타냐후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는 어제 전쟁 종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 기자들이 물으니까 네타냐후하고 상의해서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앞뒤가 좀 안 맞는 상황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핵을 막기 위해서, 이란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싸우는 전쟁이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이스라엘에 위한 전쟁 아니냐. 왜 미국이 이스라엘에 끌려들어서 이런 전쟁을 하냐. 그런 얘기 같은데요. 뭐 이스라엘 기자 앞에서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이 제가 봤을 때 이 전쟁이 확실한 어떤 선은 어떤 목표치는 다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위협, 이란으로부터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아마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을 것 같다 보이긴 하는데 그 목표도 역시나 이제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해서 뭐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라는 계속 의심이 들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성과도 얘기할 거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 됐으니 싸워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쟁을 약간 좀 선과 악의 테러리스트와 미국의 전쟁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그런 발언을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황 성과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의 군사력이 사실상 괴멸 상태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발언이 좀 워낙 다른 것들도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있는 발언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실제로 이란 미사일 능력이 뭐 10% 아래까지 떨어졌다고도 하더라고요. 뭐 10% 아래로 떨어진 것이 과연 지금 현재 발사할 수 있는 여력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그러니까 미사일 개수라든지 아니면 발사대라든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직은 확실치 않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법이 워낙에 이제 과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어쨌든 미국 국민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인 이득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러려면 일단 승리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승리하고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뭐 이란이 항복을 하기 전까지는 항복을 하지 않겠지만 이란에게 어떤 특별한 데미지를 주기 전까지는 미국 여론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이렇게 급속하게 치솟는 상황에서는 국내 여론이 오래 기다려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에게 지금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조금씩 안심을 시키고 곧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거꾸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우리가 이란을 공격했는데 아직 이란의 데미지가 뭐 충분치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여론이 왜 전쟁했느냐, 빨리 나와라, 그만해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 남았다 그러면 그래, 그럼 빨리 끝내고 나와. 끝났구나. 조금 기다릴 테니까 빨리 끝내고 나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가 클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10%라고 한다면 실제 이런 거일 수 있죠. 지금 이제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발사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발사대를 갖춰야만 미사일을 쏠 수 있는데 요즘은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을 보면서 많이들 보셨어요. 이동식 발사대라고 TEL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고정식 발사대는 적이 이미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파괴시켜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여기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발사를 하고 이러는데, 이 TEL을 지금 많이 폭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보이는 거는 공개한 그 많은 영상들에서도 저 이제 TEL을 파괴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하면 저렇게 해서 이제 그 이란의 이 발사 시설들을 거의 다 괴멸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 TEL을 중심으로 해서 뭐 10%까지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상당한 수의 이 발사대를 파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란에서는 장기전에 대비해서 의도적으로 무기를 아끼고 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걸프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미사일 중에서도 이제 고급 미사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자폭 드론 같은 것들을 이제 샤헤드 드론 같은 것을 많이 공격해서 타격을 주고 있는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제 비장의 카드라면 초음속 탄도 미사일 같은 걸 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무기가 방어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 작년 12일 전쟁에 이란의 초음속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건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건물이 다 거의 뭐 날아갈 정도의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작년 12일 전쟁 때 상당히 잘 싸웠는데 막판에 이란의 그 초음속 탄도미사일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요격을 제대로 이제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사상자가 많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란이 지금 아끼고 있고 우리가 비장의 카드라고 내밀고 더 큰 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언제 쓸지. 이스라엘의 요격망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쓰겠다, 뭐 기다렸다가 쓸지, 아니면은 쓸 수 없을지도, 이를테면 뭐 발사대가 파괴돼서 못 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도 이란이 지금 과연 언제까지 이 공세를 버티면서 과연 그 제가 말한 비장의 카드를 쓸 수 있을지까지,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란도 역시나 소모전을 하면 할수록 미국도 괴롭지만 이란도 계속해서 지금 이란이 경제가 지금 이미 작년 말부터 이제 파탄이 난 상태에서 그 제가 봤을 때 뭐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것을 과연 소모한 만큼 이란도 과연 재생산해서 보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어떻게 보면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장기전으로 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서둘러서 뭐 겉으로 내색 안 하겠지만 빨리 뭐 중재를 해서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짜서 미국과 어떤 협상에 나서느냐, 그런 거기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판세가 좀 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란의 이 핵심 전력들이 좀 지하 깊숙한 벙커들에 많이 있어서 이게 정확한 양을 파악하는 게 이제 아무리 정보력이 좀 있는 미국이라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이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공격에 많이 대비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공격할 때도 아마 수개월을 준비했을 거고요. 협상은 물론 미국은 해왔습니다만 수개월 준비했을 거고, 이란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탄도미사일 같은 것도 지하화한 것도 아마 그것을 미리 대비했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상당 부분, 지상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지금 뭐 타격을 가했고 미국도 많이 타격을 가했지만, 지하에 과연 얼마만큼 남아 있는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파괴했는가는 역시나 좀 아직까지는 의문 부호가 붙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가 전쟁 곧 끝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누구 맘대로 이거거든요. 전쟁 끝내는 건 우리가 끝내. 이거는 어느 자신감에서 오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상군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이란의 말이 맞는 거죠. 근데 내가 나가고 싶다고 우리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미국이 원거리에서 폭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공격을 안 하면 사실 전쟁이 끝나는 건데,
누구 맘대로 끝내느냐라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무서운 의미가 함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쟁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건데 미국이 만약에 페르시아만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란이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뜻은 아닐 거거든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거냐? 결국은 주변 국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테러리스트들을 많이 양산을 해서 미국 본토나 아니면 서구 여러 나라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란은 미국이 공격을 끝내는 그 시점부터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경고를 했었는데 이란의 지도부를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이란은 더 큰 테러리스트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들과 물밑에서 협상을 해야 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통제된 국가 시스템을 갖춰가는데 만약에 국가 통제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은 위에 수뇌부는 없어지고 중간 리더들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중간 리더들은 여러 사람들이 군웅할거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 사이에서 또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 그 경쟁은 내전으로 이어지고 결국 또 내전 과정에서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이나 서구 국가들의 뭐 자살폭탄 테러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그렇게 없다는 되면은 거죠. 진짜 그 미국의 협상 대상도 명확한 대상도 없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라크 전의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사담 후세인이 아무리 나쁜 독재자지만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이후에 오히려 이라크는 더 불안정해졌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책임지고 끝까지 이라크를 민주국가로 만들겠다고 하고 들어갔는데 결국 미국이 책임지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라크는 지금 사담 후세인이 있던 시절보다 훨씬 더 불안한 국가가 됐다는 거죠. 사담 후세인이 있을 때는 사실 이라크가 독재 국가긴 했지만 저렇게까지 혼란하거나 뭐 이렇게 반미하는 그런 국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통제가 안 되는 아주 낮은 수준의 이런 국가 통제 능력을 가진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린 상황인 거죠. 이제는 미국도 이라크를 그렇게 쉽게 통제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말씀 듣다 보면서 또 궁금한 게 이제 차남인 모츠타바 하메네이가 이 최고 지도자로 등극됐다는 발표가 난 지 이제 3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뭐 항전 메시지라든지 뭐 지지층 결집 메시지라든지 뭔가 육성으로 이제 좀 공개적으로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법도 한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네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이제 선출됐다는 얘기가 먼저 나왔었는데 공식 발표도 상당히 늦어졌고요. 지금쯤 나오면 이제 좀 나와서 대표를 좀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네. 최고 지도자니까 아니면 사람들한테 손도 흔들어주고 뭐 이런 좀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이란을 내가 이끌어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추측이 난무한 상황이죠. 첫 번째는 역시나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겁니다. 베네수엘라식 모델을 예상했는데 이란에 다시 마두로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 지금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함께 뭐 참수 작전을 벌일 수도 있다. 그런 위험 때문에 뭐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겠고요. 또 반대편 얘기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뭐 부상을 당해서 못 나오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뭐 있습니다. 직전 공습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만 난무할 뿐이고요. 현재까지는 등장해야 될 시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스타바가 예를 들어서 첫 공개 석상에 나왔을 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 번 더 이제 결사항전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기 가족들도 지금 많이 죽고 했고 또 뭐 혁명수비대도 뭐 결사항전을 얘기하고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밑에서의 뭐 협상 있더라도 하여튼 겉으로는 계속해서 모스타바는 결사항전을 얘기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겉으로 보기에는 뭐 실제로 이제 계속 강대강 구도로 될 것 같고요. 장기전으로 가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또 시장이라든가 뭐 다른 국가도 더 불안에 쌓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이제 쉽게 끝날 수가 없는 게 양쪽에 뭐 화력전만 하면은 뭐 재고가 없는 상태가 되는 국가가 이제 지는 뭐 그런 게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위협적인 거잖아요. 이란에서는 이걸 봉쇄하고 있는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실제 군사 개입 가능성, 호르무즈에 대해서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이걸 장악할 가능성? 뭐 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정말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 미국이 비용이 들더라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아마 전쟁이 뭐 3주, 4주 이런 계산이 있겠죠. 그때까지 사실은 뭐 설령 그때까지 한 대도 배가 지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의 원유 비축량을 고려한다면 사실 한 달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을 넘어서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서 통제되고 뭐 원유선이 통과가 못 된다면 그때는 정말 원치 않아도 비용이 들어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안 하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이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속보를 보니까 뉴욕 시장 집 앞에 폭발물이 갔고 벨기에도 폭발 테러가 있었다고 하는데 벌써 이제 그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전투에서는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작은 전투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큰 전투에서 미사일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런 작은 수없이 많은 전투들에서 미국이나 서구 국가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할 수 있고 우리가 9.11 테러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한번 원한이 쌓이면 쉽게 이게 사그라들지 않는 거죠. 빠지는 거네요. 다시 한번. 뭐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9.11 테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직전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누적됐던 수십 년간의 누적됐던 어떤 이런 적대감이 이렇게 표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이란이 이렇게 국가 지도자가 어쨌든 폭사당한 거기 때문에 뭐 이란 국민들이 얼마나 그 지도자를 존경하느냐와 상관없이 이것은 국가적인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뭐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어느 정부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예를 들어서 적국에서 우리 이 대통령이 만약에 암살을 당했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쉽게 잊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수십 년을 두고 이란이나 이란 국민들 또는 그 주변 국가들이 미국이나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테러나 이런 것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아마 그 기나긴 질곡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죠. 네, 이 호르무즈 해협의 좀 미국의 장악 가능성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봤는데 이란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추방하는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시켜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뭐 편가르기를 좀 시작한 건가요? 예, 편가르기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추방하면서 이란의 편을 들 국가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많아 보이지 않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보면 인질이 된 것 같은 느낌이고요. 걸프 국가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단 이거는 이제 그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 역시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란도 생필품이라든가 필수 의약품들 같은 게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수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도 조르고 자신의 목도 조르면서 같이 지금 여기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자충수일 수도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는 것은 뭐 국제적인 비난도 받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의 경제가 가뜩이나 지금 안 좋거든요. 작년 12월 말에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던 것에 방아쇠가 됐던 것은 경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엄청난 지금 계속 타격을 소모와 어떤 그 경제난을 감수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도 역시 이란 역시 상당히 지금 불안한 입장이라 볼 수 있겠고요. 뭐 편가르기죠. 일테면 뭐 일부 중국 선박 같은 경우는 통과시켜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해협 작은 항구를 통해서 이란은 또 원유 수출을 또 한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여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뭐 사실상 봉쇄 지금 상태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이란에게는 결코 득이 되지 않는 선택임은 분명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네요. 이란도 지금 손해 보고 이란도 피해를 보고 있다면은 지금 진짜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뭐 영원히 통제할 수는 없는, 봉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같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이란 공습 첫날이었죠. 상당히 이제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초등학교를 공습 피해를 보면서 한 170명 넘게 이제 아이들이 죽었는데 어제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제 그 영상에 확인이 됐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파편이 발견됐다고 하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거 확실하게 이제 미군이 한 짓 아니야 싶은데 트럼프는 이거 이란도 토마호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트럼프를 위한 변명이라고 한다면 미사일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냥, 트럼프가요? 예, 일반인 수준에서 얘기하면 아마 우리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하면 미사일 하면 다 미사일이 비슷비슷하거나 네.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도 미사일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특이한 미사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몰랐다면 그냥 토마호크라는 것이 이란에도 있을 수 있고 미국에도 있을 수 있고 뭐 벤츠가 이 나라 저 나라에 다 있는 것처럼 미사일도 그렇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겠죠. 아마도 저는 그런 면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하나의 뭐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토마호크는 그럼 미군만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건 토마호크 미사일은 굉장히 뛰어난 미사일이에요. 이걸 미국이 우리나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F-35라고 하는 첨단 비행기를 수출하지만 F-22는 어느 나라에도 수출하지 않거든요. 그건 동맹국이라도 주지 않아요. F-35도 동맹국 중에서도 등급을 매겨서 정말 끔찍히 사랑하는 동맹국에게만 일부 주는데 우리도 F-35를 줬지만 F-35를 우리가 고장이 나도 이게 뚜껑 한번 열어볼 수도 없어요. 그거 그냥 우리가 고장 나면 그냥 그대로 미국에게 주고 미국이 가져다가 수리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미국한테 이거 언제 출격하겠다 승인 받고 그리고 출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산 우리 것인데 우리 것이 아닌 우리 것인 거죠. 그럼 토마호크도 이란도 토마호크를 보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군사 전문가나 조금 아시는 분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코미디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토마호크가 어떤 미사일이냐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데 이제 함대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데 멀리 있는 배에서 함정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처럼 날아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이 높이 날아가면 요번에 지금 계속 보셨습니다만 요격 미사일에서 요격이 돼요. 근데 요격이 되지 않게 하려면 가능한 낮게 날아가서 적의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미사일이 날아가도 산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에 가려져서 레이더에 포착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지형이 있기 때문에 어디는 좀 높고 어디는 좀 낮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높은 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높게 날아가면 다 포착이 되니까 낮은 지형에서는 낮게 날아가다가 높은 데서는 또 높이 올라가고 이렇게 지형 지물에 따라서 날아가는 이런 순항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에요. 이런 유도 성능도 가지고 있고 중간에 가다가 또 표적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최첨단 미사일인데 이것을 미국이 이란에다 팔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검증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설령 이란이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발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뭔가 이게 착각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이 중동에 어느 정도 계속 개입하는 모습인데 트럼프가 푸틴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고 또 푸틴이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선 이제 미국과 이란이 겉으로 이제 강대강으로 뭐 계속 싸우겠다 얘기하지만 서로 간에 이제 출구 전략도 필요하고요. 물밑 간의 협상도 필요한데 이제 직접 협상하기는 좀 힘들 거고요. 제3국이 이제 중재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중재를 하겠다고 하는 국가들은 꽤 많습니다. 뭐 중국도 있고요. 뭐 러시아, 프랑스도 있고 이제 중동의 대표적인 중재를 하려는 나라죠. 튀르키예라는 국가도 있고 카타르도 있고 오만도 있는데 이들 국가들도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좀 미사일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금 공개한 나라가 이제 러시아거든요. 이제 러시아를 지금 트럼프가 아마도 좀 중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까지 뭐 내일 또 말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도 친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또 친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이스라엘과도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또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이제 푸틴이 뭐 러시아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중재를 한다면 이제 트럼프가 좀 선호하는 것 같이 일단 발언이 나왔고요. 또 러시아도 여기에서 좀 얻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이를테면 자신들이 중재를 성공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의 또 지분을 요구하겠죠. 그쪽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중재를 해서 막 성공을 했다면 우리한테 조금 더 많은 좀
어떤 권리를 줘야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려는 의미 있을 수 있겠고 이란 측에서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중동의 교두보가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이란 쪽에서도 자신의 어떤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는 러시아가 좀 중재 역할을 좀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트럼프도 현재까지는 러시아를 좀 믿는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이것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트럼프하고 연락하고 있고 이란도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물밑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재를 한다면 이런 국가들로부터 같이 또 받을 수도 있겠네요. 결국 그것이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란은 지금 이판사판이에요. 뭐 호르무즈 해협, 뭐 테러, 뭐 이런 건 어차피 이대로 죽느니 뭐라도 해보고 죽는다 뭐 이런 상황인 거고요. 미국은 어찌됐든 성과를 내고 승리를 선언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성과가 나기 전까지는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나가기 위한 명분들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서로 간에 뭐 이란이 좀 지는 신용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협상의 성과물이 나오든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든지 아니면 지도부가 온건한 지도부가 들어서든지 뭐 이런 정도의 옵션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이란 지도부를 참수 작전은 또 추가로 할 수 있지만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아마도 굉장히 거셀 겁니다. 뭐 진짜 참수 작전 또 하면은 이거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야만적인 국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난까지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정말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지금 얘기했었던 그 농축우라늄을 이제 탈취를 하거나 뭐 이런 성과가 나와야 될 텐데 그것도 사실 불확실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의 모양새를 쥐는 중재나 타협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양국의 모두 친한 국가가 어느 나라냐? 그럼 결국 러시아가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종전 조건을 논하기에도 또 여러 국가들의 팽팽한 기싸움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공 전력인 사드 포대 일부를 국내에서 빼내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동에 부족한 무기를 채워넣는 게 아닌 예방적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한반도 대비 태세에까지 전쟁 불똥이 튀게 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 발발 일주일 만인 지난 6일 미국 국방장관은 무기 고갈 지적을 일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We've got no shortage of munitions. Our stockpiles of defensive and offensive weapons allow us to sustain this campaign as long as we need to. 그러나 이런 단호한 엄포와는 달리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선 주한미군 전력 차출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관리 2명을 인용해 한반도 핵심 방공 전력인 경북 성주군 사드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또 미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등 여러 곳에서 패트리엇 미사일도 재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중동 지역 무기 부족 때문이란 관측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방어력을 강화하고 보복 공격이 급증할 것에 대비한 예방적 차원이란 겁니다. 그럼에도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마크 칸시안 수석고문은 사드와 패트리엇을 많이 발사할수록 인도 태평양 지역과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감수해야 할 안보 공백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개전 이틀간 미군은 이란 공격에 56억 달러, 우리 돈 8조 3천억 원어치 군수품을 쏟아 부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첨단 무기가 빠르게 소진돼 미군 전투력이 크게 약화할 거란 우려가 미 의회 내부에서 나오는데 주한미군 무기체계 순환 배치로 우리 대비태세 역시
중동 정세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방공 무기 등을 중동 지역으로 반출하는 걸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대북 억지력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우리 국방비 지출이 북한 1년 국내 총생산의 1.4배에 달한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인접국 튀르키예에 패트리엇 방공 체계가 추가 배치됐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나토가 공중 미사일 방어를 강화했고 그 하나로 패트리엇 시스템이 말라티아에 배치돼 작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일과 9일 이란에서 튀르키예로 날아온 탄도미사일을 나토 방공망이 요격하는 등 불똥이 접경국인 튀르키예로 튀는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보입니다. 이란 전쟁을 치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종전 시점과 목표, 공격 대상 등을 놓고 입장차를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가 이번 전쟁을 통해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상옥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방송 인터뷰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연달아 내놨습니다. So we're winning very decisively. We're way ahead of schedule.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더 많은 놀랄 일이 있을 거라며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וביחס למה שנעשה בהמשך באיראן, יש לנו תוכנית סדורה עם הרבה הפתעות. לערער את המשטר, לאפשר שינוי. 이란 정권의 숨통을 끊어놓기를 원하는 이스라엘과 달리 이란의 군사적 능력 약화에 더 집중하는 미국 간 미묘한 균열이 관측된다고 AF통신이 짚었습니다. 두 나라의 입장차는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저장고 대규모 타격을 놓고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테헤란 석유 시설 공격 이후 미국 측의 반응이 대체 뭐하는 짓이냐에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내 전쟁 찬반 여론도 차이가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키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군의 절반 이상인 53%가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는 지난 4일 이스라엘 내 유대인 93%가 이번 공격을 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겨냥해 그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거듭 저격했습니다. 다만 모즈타바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간절하게 대화를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이란과 대화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건 조건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이란 지도부를 2번, 어쩌면 3번 제거했다면서 미국은 개입하길 원하며 지금으로부터 5년이나 10년 뒤에 이런 상황에 발목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 석유 시장에 재앙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는 전 세계 원유 재고가 최근 5년 사이 최저 수준에 근접했는데 사태가 이어지면 재고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나세르 CEO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운송 재개가 매우 중요하며 해상 운송 차질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심각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열흘을 넘기면서 국제사회 휴전 중재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은 서로 날을 세우며 대화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란 종전을 위한 중재에 나설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В том числе с учетом проведенных контактов с лидерами стран Персидского залива, с президентом Ирана Пезешкиано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외교적 해법을 제안했고
이라크는 중동 국가와 유럽연합의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중국도 사우디에 특사를 보내 평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은 국영TV에 나와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휴전을 요청했다며 외교 접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위해선 추가 공격이 없어야 한다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문제는 전쟁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제3국의 중재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Et tout dépend aussi de la clarification que les uns et les autres font sur leur objectif final et au fond ce qu'on appelle l'effet final recherché. 이란은 핵 협상 중에 전쟁을 개시한 미국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We made a big progress. Still, they decided to attack us. So I don't think talking with Americans anymore would be on our agenda anymore. 전쟁 조기 종식 의지를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푸틴의 중재 제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끝내라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동원해 전쟁이 곧 끝날 거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앞에선 평화위원회를 만들고 뒤로는 이란을 공습한 위선을 풍자하는 만화 연재에도 나섰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가 연단에 섰습니다. 갑자기 뒤에 걸린 평화위원회 간판이 떨어지자 원래 있던 평화지루회란 표말이 드러납니다. 평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란을 공격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위선을 풍자하는 만화 영화입니다. Our first agenda item, Iran for stability, as usual. 중국 신화통신이 AI로 만든 14초짜리 영상으로 지난 2일 공개 첫날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일주일 뒤에 나온 2편은 36초로 늘었고 미군을 투입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도 비꼬았습니다. SNS 계정을 통해서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의 말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일방적 승리 선언으론 끝나지 않는다며 이란의 거센 보복으로 수렁에 빠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새로 선출된 이란 최고 지도자를 인정하며 결사항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选举新任最高领袖是伊朗基于本国宪法做出的决定，不干涉内政是国际关系的基本准则.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 방중 때 전쟁 판도에 따라 시진핑 주석과 협상 판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방중 시간표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다른 지역 방문 없이 베이징談판에만 집중할 거란 말이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급하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기름을 찾기 위해 분주합니다. 기름값이 저렴하다고 입소문이 나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주유소가 있는가 하면 또 비용 부담에 잠시 휴업 중인 주유소도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로변에 늘어선 차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몰려든 차량으로 주유소 앞은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저 앞에 주유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1,950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기다리더라도 넣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69원.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00원을 넘어섰지만 일주일째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어 입소문이 났습니다. 정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라 본사 방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오전 9시쯤 이곳에 왔고 현재 오후 3시입니다. 6시간째 보시는 것처럼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의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 기름을 들여오고 있지만 워낙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지난 5일부터는 연일 완판입니다. 여기가 좀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한 5만 원 정도 넣으러 왔고 제일 싸서 온 만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가격을 낮추기가 힘든 상황.
결국 가격 폭등으로 영업을 포기한 주유소까지 나왔습니다. 평소 지역에서 가장 저렴하기로 유명했던 곳이지만 지난 5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는데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사오는 가격이 올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데다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비싸게 팔아야 하는 것도 마음의 부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남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도 기름 넣어야 되고 우리는 또 팔아야 되고 서로 그냥 부담이니까. 치솟는 기름값에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싼 기름을 찾아 나서고 있지만 주유소마다 풍경은 달랐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해외로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자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문을 닫는 건 아닌지 수출 현장의 걱정과 근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드넓은 부지는 자동차로 가득합니다. 14만 평이 넘는 인천 송도 중고차 수출 단지입니다. 아직 팔리지 않은 자동차나 이미 팔린 차량들이 화물선에 실리기 전 잠시 거치는 곳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며 중동 수출도 차단돼 오갈 데 없는 차량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동 쪽은 다 막혔다 보시면 되고요. 사겠다고 크게 한 1억 정도 가계약만 해놓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연락을 안 받는 상황이고. 판매 완료를 알리는 표시도 있지만 아직 주인을 못 만난 차량이 여럿입니다. 수출업자들은 수출길이 막힌 건 물론 이미 중동으로 향하고 있던 화물선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비용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가던 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어딘가에 와야겠죠. 인천이든 부산이든. 그랬을 때 그 항해 보관료가 또 발생할 거예요. 일부 선사는 카타르와 오만,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으로 향하던 화물을 임의로 정한 항만에 내려놓겠다고 예고했고 수출업자들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역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어느 나라에 이제 내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운송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찾을 길과 찾더라 하더라도 비용이 2배, 3배 더 들어가니까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 회사를 빗대어서 보면 한 1억 5천 정도가 손실이 나는 거고. 중동 사태가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 가운데 생계를 놓을 수 없는 중고차 수출업계 종사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이렇게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내에 보관 중인 해외 정유사의 원유 686만 배럴을 우선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한 조치를 두고는 때 아닌 여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 사태 경제 대응 TF 회의를 열어 에너지 수급과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유가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우선 매수권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정유사가 국내 비축 기지에 보유하고 있는 원유 686만 배럴의 사용 권한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이 물량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인데요. 그 권한을 행사해서 비축 물량을 좀 확보를 한다. 민주당은 주유소 담합과 원유 사재기 등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30여 년 만에 비상조치인 석유 최고 가격제도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청은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유기업과 주유소만 때려잡자는 건 사회주의 방식의 임시방편이라며 유류세 인하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란 전쟁 여파로 3차 오일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이념이나 고집을 버리고 유연하고 정교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상황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가운데 이란 사태로 인해서 3차 오일 쇼크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위기 대응 정책을 두고 우리 정권 덕분이라고 공방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랍에미리트 원유 확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체결한 비상시 우선 구매권 덕분이라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결실이라며 공을 가로채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중동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한 만큼 남탓 공방, 내공 앞세우기가 아닌 진정한 협치를 보여줄 때라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일본도 유가 급등에 대비해 비축유 반출을 지시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일본도 기름값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리터당 150엔 정도였는데 200엔이 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また高くなるっていうし、もっと乗れなくなっちゃうよね。本当仕事困ります。普通に。 운송업계는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180円、90円、200円いったらちょっともうっていうところですね。なんとかちょっとそこはね超えないでもらいたいところではありますね。상황이 심각해지자 다카이치 총리는 기름값은 물론 전기와 가스요금 급등에 대비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多くの国民の皆様が今ご心配だと思いますので、先週来も検討を始めまして、打てる対策について検討いたし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어떤 정책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석유는 홋카이도와 혼슈 동북부 아키타현, 규슈 가고시마현 등이 있으며 소비량 기준 146일분이 있습니다. 정부와 별개로 민간업체도 101일분의 석유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12일분가량의 비축유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일본은 95%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지만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계없는 대안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생각도 밝혔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가 아니고 미국의 협력 요청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소영의 범행을 원한 등 전형적인 동기로 설명되지 않는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남성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0일 주거지에서 체포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검찰은 이번 사건을 원한이나 보복처럼 전형적인 범행 동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김소영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노출되는 등 가정불화로 사회와 단절된 채 강한 자기중심적 기질을 갖게 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소영이 불안정한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정서 조절의 어려움과 심각한 충동성을 보였으며 이런 성향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걸로 분석했습니다. 또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다 관계가 필요 없어지면 갈등을 피하고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소영이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약물로 의식불명에 빠진 걸 확인한 뒤 이후 피해자들에겐 약물 투여량을 2배 가까이 늘리는 잔인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영은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40점 만점에서 기준치인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판정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발생한 사건도 김소영의 추가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후 지인 집에서 붙잡힌 이 씨는 술타기 의혹도 불거졌는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 씨가 사고 나흘 만에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삼성동 청담역 인근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사고 후 자택에 차를 두고 지인 집에 갔다가 3시간 정도 지난 7일 새벽 2시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변호인이 경찰에 나와 소주 4잔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았다며 뒤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그날 바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가드레일 들이받고서도 계속 운전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걸 그렇게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이 씨 측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씨가 사고 전 여러 술자리에 간 정황을 포착하고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 수치를 역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003년 강남에서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볼링장 입간판을 부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기했던 청원을 철회했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포괄적 조사 방침과 중복되기 때문이라는 건데 미국은 곧 한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조사해달라며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습니다. 투자사들은 이 청원으로 한미 정부 간 의미 있는 협의를 촉발했다며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얻을 것은 얻었고 미 무역대표부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 의지를 보인 만큼 중복될 수 있어 청원을 철회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3일 USTR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 면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기업에 대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외국의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We have Section 301 investigations, which are incredibly legally durable, where we can investigate and address unfair trading practices that have led to our huge trade deficit.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다른 나라로 범위를 확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또는 차별적인 관행이 미국 무역을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철회한 국가별 관세를 대체할 주요 수단으로 301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에 관련해 한국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사를 조만간 개시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쿠팡 투자사는 USTR 조사 청원 철회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중재 절차를 밟는 것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 제작사가 순수 창작물이라며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세상을 떠난 연극배우 엄모 씨의 유족은 엄 씨가 썼던 시나리오와 영화 내용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제작사에 창작 경위 등을 밝혀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제작사 측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소재로 해 유사성을 주장하는 창작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창작 과정에서 해당 작품을 접한 경로나 인과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절에 대한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 이에 대한 대비로 추가 좌석이 마련되고 인근 공연장과 또 공공시설도 하루 쉬어갑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의 관객 규모가 2만 2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파 분산과 원활한 관람 환경 제공을 위해 광화문역부터 시청역 인근까지 7,000석 규모의 스탠딩 좌석이 추가된 겁니다. 현장에 설치된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데 기존의 좌석을 예매했다면 구매가 제한됩니다. 대극장과 M시어터 등 4개의 극장이 있는 세종문화회관도 이날 하루 공연을 멈춥니다. 서울시 발레단의 신작인 블리스 앤 제키를 비롯해 톨스토이의 대작을 기반으로 한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심리 스릴러 연극인 더 와스프가 쉬어갑니다. 2시 이후에는 모든 교통이 차단될 예정이고 해서 주차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부득이하게 물리적으로 관객 접근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중단을 했고요. 주요 인사들이 저희 세종문화회관을 이용할 예정이라서 특히 극장 내 식음료 매장과 화장실, 대기 공간 등이 개방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전시쇼는 배우 겸 작가 박신양의 의지로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인근의 공공시설들도 하루 문을 닫습니다. 평소엔 공식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쉬었던 경복궁도 이례적인 주말 휴궁을 결정했고 광화문 광장과 인접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달아오르고 있는 6월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심장 대구를 시작으로 공천 심사에 돌입했고 등록을 보류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역대급 승리를 약속했고 조국혁신당은 호남서 경쟁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접 첫 테이프는 대구가 끊었습니다. 오는 6월 대구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국민의힘 인사들은 모두 9명. 원내 사령탑의 전직 장관까지 지낸 쟁쟁한 인력들이지만 공천의 긴장감은 감출 수 없습니다. 35년여간 경제 관료로 근무를 했고 그리고 경제부총리까지 지내면서 가진 경제 전문성. 대구 혁명이 필요하다. 대구 혁명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산업혁명, 정신혁명이다. 북적였던 대구와 달리 서울은 3파전으로 다소 썰렁한 모습이었고 대전과 세종은 현역만 홀로 참석하는 등 면접장에도 지역 간 편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당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미등록 승부수를 던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관위는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고 손짓했고 추가 접수는 가능하게 되어 있고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역시 등록을 하는 김태흠 충남지사에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내려가 면담했습니다. 지방선거 준비에는 두세 걸음 앞선 민주당은 역대급 깨끗한 공천, 역대급 승리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꼭 10년 전 오늘 컷오프 당했다는 본인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패자 없이 모두가 승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당을 버리지 않고 당을 지키겠다. 조국 혁신당도 예비 후보 40여 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시작했는데 혁신당 1호 단체장 정철원 담양군수 등이 참여해 각오를 다졌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좋은 경쟁에서 이길 후보를 찾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안위는 광역의원이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 등 직을 유지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작 영상이 표심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첨단 탐지 기술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파수꾼 역할에 나섭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거리에서 셀카봉을 손에 든 젊은 여성이 경찰과 승강이를 벌입니다. 라이브 방송 중단하세요. 사람들 얼굴 다 찍히고 있습니다. 왜요? 불법 아니잖아요. 그냥 거리 브이로그 하고 있는데요. 동의 없이 촬영하시면 개인정보 유출됩니다. 카메라 좀 내려놓으시죠. 협조 안 하시면 제재할 수 있습니다.
무소속이라 적힌 띠를 두른 중년 남성이 전통시장 상인 손을 꼭 잡고 활짝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홍길동 후보님. 힘내세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할게요. 영락 없는 실제 현장 같지만 실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사람의 눈으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활개치는 때는 상대보다 하나라도 많은 표를 얻어 당선해야 하는 선거 국면. 실제 인물을 짜깁기 한 이른바 딥페이크, 조작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1년 만에 무려 3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처럼 선거를 겨냥한 조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인공지능 탐지 기술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영상의 전체적인 흐름은 물론 얼굴 같은 특정 부위를 조작한 흔적까지 동시에 탐지하고 어느 구간에서 몇 % 확률로 조작이 의심되는지 시간대별로 쪼개서 분석도 가능합니다. 경진대회에서 뽑힌 우수 모델들의 장점만 모아 과거 76%이던 정확도가 92%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조작된 영상과 거짓 정보가 서로 연결되며 일종의 망상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다만 단속 범위는 실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고도화된 조작 영상으로 제한됩니다. 만화처럼 묘사하거나 누구나 가짜임을 알 수 있는 풍자 영상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와 기업을 모두 만났습니다. 대화와 타협, 상생을 강조했는데 법 시행에 맞춰 당사자들 모두에게 조금씩 양보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이재명 대통령이 창립 80주년을 맞은 한국노총에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한편으론 대화와 타협 또한 강조했습니다.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산업계에선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확대를 통해 하청노조의 무분별한 교섭 요구가 빗발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여전한 만큼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노조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또한 강조했습니다. 자원과 기회를 몰아줘 낙수 효과를 노리는 전략은 이제 걸림돌이 됐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이제 필수라고 언급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이건 투자다. 또 어쩌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한 하나오션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추켜 세웠고 일부 기업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건비를 아껴 분쟁까지 일으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양보와 타협을 당부한 건데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철학이 이번에도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우리카드가 천안에서 열린 V리그 남자부 6라운드 경기에서 현대캐피털을 세트스코어 3대2로 꺾고 봄 배구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카드는 3위 KB손해보험과의 승점차를 3점으로 좁히며 준 플레이오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흥국생명이 IBK 기업은행을 3대2로 이기고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내일은 예년 이맘때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아지며 예년 수준을 보이겠지만 봄의 초반인 만큼 아침에는 날이 다소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전과 밤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큰 일교차와 함께 미세먼지에도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적으로 하늘이 흐려지는 가운데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겠고 중부 서해안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영하 2도, 부산 4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9도, 광주 12도, 대구 1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모레부터 글피 사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